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긴급 밤샘 의총을 열고 이 대표의 단식에 힘을 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단식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 1시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 이 대표의 지금 단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전 구청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뜬금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정말 벽 앞에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고요.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너무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법안도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도 또한 공전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장외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대장정을 앞두고 정말 결기에 차게 민주당이 단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좀 모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68석을 갖고 있는 국회 일당입니다. 제1야당이 지금 단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제1야당의 무능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 의석에 야당으로서 힘을 실어달라고 어떠한 목적으로 국민 앞에 읍소하겠습니까? 똑같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식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는 리더십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명분 없는 단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마지막 순간 고조화되고 나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이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명분이 없는 것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조롱 섞인 대상이 되곤 하는데, 출퇴근 단식을 통해서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딜 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떨어지는 단식,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단식을 하면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단식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표의 단식은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단식이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 단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방탄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도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장외투쟁도 하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 168석이죠. 지금 이제 몇 분이 또 나가 있으니까, 그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해도 여당과 야당이 이게 협의가 돼야지 국정조사도 가능하고 특검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도 그런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단식 투쟁이, 저는 어떤 조건을 걸고 내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목숨 걸고 이참에 그 여당의 또 대통령의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러니까 관철시켜야 될 목표 지점이 통상적으로 있어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반드시 이것만은 관철시켜내야 되는 국민적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드루킴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 가졌던 의미들 이런 것들이 다 회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얘기했지만 네. 이것들이 단식을 푸는 또 조건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이슈들을 덮거나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불리한 이슈들을 이 단식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 셈법을 가지고 회피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생즉사, 사즉생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 근데 바로 얼마 직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제명 안건을 부결시켰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른바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정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국민 앞에 겸허하게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 건에서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을 선택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결국 총선을 앞두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심청위와 인당수회가 당내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번에 만약 소환조사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그게 바로 사직생의 자세를 보이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과정처럼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 4일 출석을 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마저도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출석해서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 하고 있으니 검찰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세 저는 가지 예. 그 조사 일정은 얼마든지 조율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조사 일정은 조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날 그 야당 대표의 일정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후에 그 오염수 투기하고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화상으로 또 그리고 또 직접 모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국제회의가 그 오염수, 해양 오염수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야당 대표로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안 가게 그날 2시간 조사받고 끝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조사하고 다른 날 또 일정을 잡아서 일정 조율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자꾸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지 야당 대표가 정말 국정 전반을 같이 책임지는 주체로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민에 대한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야당 대표가 그것을 바로바로 뒤집고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저버리고 그러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자꾸 여당에서 방탄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통보한 날짜가 9월 4일이고 이재명 대표는 9월 11일에서 15일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월 4일에 출석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 결정 배경은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자꾸 이제 야당에서 방탄 프레임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처음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발언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오해 그리고 이런 단식을 폄훼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일찌감치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당초에 4일 출석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오전 2시간 출석으로 인해서 검찰의 그 많은 질문, 이 내용들을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대한 조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많은 숱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혐의 쟁점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적어도 그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조사들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4일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조사를 받겠다는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단식을 시작하고 나면 통상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단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순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식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그리고 나서 이 병원의 조치들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과 신체적 환경들을 얘기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끝끝내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킬 거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하라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 결정까지 내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의 이 국회 회기 중에 뭐 수백 번에 달할 정도의 코인 거래가 있었다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 훈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결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국민들 앞에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도 슬그머니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고 나니까 그 징계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에서도 징계하지 않고 국회 징계도 어물쩡 벗어났던 모습들을 보이건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 조사를 받아야 되면 시간이 더 지날 텐데 그러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소환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리고 뭐 소환 조사까지는 하더라도 앞으로 구속영장이나 이런 청구에서도 단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검찰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어저께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검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뭐 그렇다고 단식한다고 그래서 저 수사를 피해갈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수사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옆에 변호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도 받고 영장에 당당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식은 정말 그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서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이제 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사도 하고 또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오히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을 독려하고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일단은 당장의 평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앞으로의 당내 상황, 이게 당내 뭐 지지층 결집 그리고 사퇴론이 좀 잦아들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당내 상황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가장 문제는 냉소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 당내에서 지도부 중심으로 이게 하나가 돼도 시원찮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리고 이 대표가 정말 고심 끝에 결단한 것을 이렇게 폄훼하고 지금 뭐 폄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언론에 표출하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이 또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얼마나 길어지고 또 진정성이 있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상대당 입장에서 민주당 당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 복잡하게 친명, 비명으로 갈라진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양의 준비들을 해왔을 겁니다. 또 168석의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개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준비해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정기국회가 다 꼼수 방탄이니 이런 방식으로 휩쓸려 가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김은경 혁신의 혁신안을 이재명 대표는 존중해 왔는데 그 혁신안 중에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야당이지만 수권 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예비 내각에 준할 정도의 각 부처별 담당자들을 정해서 해당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른바 야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민생을 챙겨나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들은 민생을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의 이른바 좀 안 좋은 행태들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일치 단결된 목소리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예, 말씀하시죠. 네, 야당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당은 또 협치와 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당은 협치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 척결하고 제거하고 또 싸우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기국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 또한 야당의 대표로서 그걸 독려하고 또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해서 10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도 손에 얻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로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 이런 모습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결집하면서 정기국회의 여러 이슈들을 정말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보여줄 때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이런 우리 지금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기국회 말씀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실제로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 과제도 많고 또 오염수 이슈, 최상병 순직 사건 이런 현안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에 영향받지 않고 정기국회에 순항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 대표가 이 국회 앞에서 단식 텐트를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의 모든 관심은 국회에 있는 현안 하나하나를 쫓아가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누가 찾아오는지,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텐데 언제까지 이 단식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그렇다면 단식을 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방식의 메시지가 정치권 뉴스를 다 달구게 될 겁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 국회에 있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서 국회에 있는 예산심의 과정의 회의장 내에서 부처 있는 장관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모든 뉴스들이 다 이재명 대표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던데, 김남국 의원의 이 제명안이 부결된 내용들 이재명 지도부와 무관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불편한 내용들도 다 산적해 있는 일들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잘못되어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인정하고 또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면 과연 이걸 제1야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식인지는 민주당 내에서 더 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장들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과정에도 업무는 모두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동안에 재판도 받으면서 지도부로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장외 집회도 주도하고 또 최고위원 회의 일주일에 3번씩 있는데 그 회의도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 받으면서도 하는데 저는 워낙 건강하신 분이니까 하실 거라고 또 믿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당대표만이 아니라 지도부의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도부가 굳건하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진두지휘하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단도 그러기 때문에 또 있는 것이고요. 원내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또 최상병 사건까지 그 일까지 다 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국민들이 지탄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지지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나 빠진 2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34%를 기록했는데요. 조사 기간이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어제 이 대표의 단식 선언까지 포함한 추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단식에 대해서 여론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비추어서 민주당이 5% 급락을 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최저치를 기록한 그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고요. 지역별로 있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수치가 1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8% 정도 앞섰던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 주 만에 이 정도의 상황으로 급변했다는 것은 결국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부결권 그리고 명분 없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가면서 수도권의 민심이 요동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해도 무리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정치 선전선동에 올인하면서 이 내용을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들어갔는데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있으십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슈로 소모하게 되는 민주당에게 큰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 같고 덧붙여서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 정당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김남국 의원발 이 징계한 제명한 부결 사태로서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저께는 MBS 조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국민의힘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요즘 대통령이 부쩍 얘기하고 있는 이념 문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국민들이 정말 부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로 부정평가를 내린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여전히 오르지 않고 정체를 하거나 자꾸 내려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정 운영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못마땅한 뭐 이념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는데 이념 문제에 치우쳐 있다든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가짜뉴스 취급하고 괴담 취급하는 거라든지 국민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응징을 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력하고 또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이제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 좀 어려운 시대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다 마지막 수단인 단식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 돼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이 민생을 돌봐줄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감을 하고요. 민주당이 변화하고 또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지지율도 상승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1% 하락하면서 33%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약 3주 동안 32에서 35%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제 소폭 하락 정도의 상황이 이뤘던 건데요.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 또 사드 때 있었던 문제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외부 요인에 비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지금 지지율이 이제 30% 중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중도층들, 무당층들의 여론들을 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혹은 소극적인 지지라도 긍정평가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로 이런 일들이 바뀌었구나라고 실질적인 국민 삶, 피부에 체감에 와닿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결국 경제 정책일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지난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펼쳐왔던 방만한 재정 운용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예산안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기국회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평가 과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 경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민주당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스며들 때 중도층들의 민심이 움직일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경제와 국민 삶,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정말 조금이 아니라요. 경제 문제만큼은
집중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뭐 생산, 소비, 투자 모든 지수가 지금 10여 년 만에 정말 감소, 트리플 감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GDP 10위권 안에 있던 나라인데 이게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는 25년 만에 이 그 경제 성장률이 그 일본을 앞서던 것을 지금 뒤로 처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뭐 무역 수지 적자도 그렇고요.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이런 이념 논쟁이나 또는 여야 간의 이런 정쟁을 보는 게 정말 괴로울 정도로 지금 한심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 사실은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 정말 뭐 야당과 함께 협치를 하든 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저렇게 이념에 몰두해 있고 또 국민과 싸워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말 지금은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지지율을 가지고 여당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도 걱정입니다. 야당도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어떤 것도 국민의 삶에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채찍질을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순천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다녀오셨습니까? 네, 같이 갔다 예. 왔습니다. 보통 이 현장 최고위는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일단은 지역을 찾아서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한 청취를 하거나 또 지역의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지역을 가곤 합니다. 과거 전주에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기도 했고요. 얼마 전 이 잼버리가 있기 전에 또 잼버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새만금 지역에 있는 부안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순천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50일 정도 박람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네. 600만 정도의 관람객이 들 정도로 이른바 대성공을 거뒀던 축제 아닙니까? 네.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집권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순천 정원박람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천 지역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순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들까지 함께 나누고 왔고요. 또 지역을 보게 되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이른바 어려운 지역이지만 또 여기에 지역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이 또 순천 지역에서 순천에 있는 많은 순천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 있는 여러 원외위원장들이 총선을 앞두고 힘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정원 박람회 이제 극찬을 하면서 일 잘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정 원칙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국민들의 그 귀한 혈세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들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혈세 낭비 요소들이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페널티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순천은 단순히 이번에 박람회뿐 아니라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노력들을 함께 거쳐왔는데 미래 지방자치 도시가 가야 될 이 미래 길에 대해서 아주 잘 설계하고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여야 공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순천과 같은 좋은 노력을 해온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이 순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잼버리 파행으로 뭐 잼버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새만금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전북에다가 지금 전북 지자체에다가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남의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순천만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기에 지금은 이제 뭐 새롭게 많이들 바뀌었지만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지방 재정을 뭐 인심 쓰듯이 어디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디에도 지금 부족하고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민생을 붙들까 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모든 고민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모든 그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지원받아서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호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 영남이든 서울 지역이든 수도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순천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수도권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 다른 지역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지자체가 당을 떠나서 저기 노광규 시장이 지금 무소속인데요. 뭐 민주당이 아니어서 갔는지 저는 좀 그것도 갑자기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잡고 있는 지자체도 가서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네네, 말씀하시죠. 저 자리를 찾았을 때 안동시장도 저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전국에 10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순천의 모델들을 한번 좀 본받아 보겠다고 벤치마킹하러 무수히 많이 옵니다. 이건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또 미래 저출생 시대에 맞춰서 순천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노광규 시장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해왔던 그 길에 있어서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던 점들,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잼버리 사태 때문에 이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시종일관하는 얘기가요. 대표 취임하고 나서 내 지역구인 울산보다 호남을 훨씬 더 많이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잼버리 사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워할 정도로 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졌던 부지 선정 문제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남는 것 아닙니까? 또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토대로 국민의 혈세가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이 혈세 낭비가 있었는지 따져 물어야 될 일이겠죠. 이와 별개로 전북 지역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고 또 하기로 했던 수많은 지원들 같이 해나갈 거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국밥회동도 했습니다. 이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순천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고요. 또 저 자리에 와서 노광규 순천시장이 여러 가지 정부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읍소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직거래는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순천의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위원장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순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에 대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천하람 위원장이 정부의 쓴소리들 또 당에도 쓴소리들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순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당의 여러 좋은 인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는 늘 열려 있다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를 또 피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총선을 앞두고 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앞둔 연포탕 행보라는 이제 해석도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연포탕 행보를 왜 1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서 합니까? 하려면 진즉에 했었어야죠. 지금 뭐 새만금 파행 사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심도 안 좋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천하람 지역위원장의 그 어저께 좀 인터뷰에서 좀 쓴소리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밥만 먹을 게 아니라 쓴소리도 듣고 배에서 뭐 그 안 좋은 소리하고 비판하는 소리하면 배에서 내리라라고 하는 협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뭐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선택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소리는 듣고 또 필요한 얘기만 듣고 또 내년 총선에서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사람 또 특히 호남에는 지금 뭐 그 천하람 대표가 아니죠. 천하람 위원장이 정말 그 교두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저 넓게 유승민 전 그 후보라고 해야 되냐 대표의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또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도 듣고 이런 좀 열려 있는 소통을 하시는 것이 김기현 대표의 할 일이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 10곳의 당협위원장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들어볼게요. 네, 심사숙고한 조강특위의 심사가 있었던 것 같고 소수의 인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또 오신환 전 국회의원 등 이른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의 경쟁력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인사들인데 조금이라도 일찍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돼서 총선을 앞두고 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준 것 같고요. 비어있는 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인재들이 이번 조강특위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재들이 총선을 앞두고 모여들 수 있을 것이거든요. 훌륭한 인재 영입, 그 이후에 최종적인 총선 공천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능성들을 담보하고자 공간들도 또 전략적으로 열어놓은 측면이 있는 만큼 수도권의 승리로 과반 의석 확보, 윤석열 정부 최종적인 정권 성공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국민의힘 총선 전략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명에는 보면 무슨 예전에 그 김성태 의원도 딸의 뭐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다시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모습도 좀 특이하게 좀 보여질 부분이고요. 뭐 검찰 출신들이 지금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후배였고 연수원 동기였던 고석, 또 이분도 고석 변호사죠. 변호사도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인선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정필재, 박경호 검찰 출신들을 지금 다수 좀 그 인선을 하면서 좀 여론의 추이라든지 지역에 그때 가서 총선 앞두고 갑자기 넣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논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영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좀 미리미리 조금씩 포석을 깔고 해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우려할 부분이고요.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